미 공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CCA 무인 전투 플랫폼을 둘러싼 국제 항공우주 업계의 시선이 갑자기 한 지점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왔다고 여겨졌던 차세대 공중전의 핵심 기술 영역, 바로 전투기 엔진과 전력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변수의 출발점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미국은 물론 일본과 유럽 방산 업계까지 동시에 긴장시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군이 왜 CCA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왜 기존 엔진 체계로는 더 이상 미래 전장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짚어봐야 한다. CCA는 단순한 무인기 사업이 아니다. 이 플랫폼의 본질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체를 하나의 전력 체계로 묶는 데 있다.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는 지휘와 결심을 담당하고 다수의 무인 전투 플랫폼은 감시, 전자전, 요격, 미사일 운반 같은 고위험 임무를 분담한다. 문제는 이런 작전 개념이 성립하려면 기존 무인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성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오래 날고 싸게 만드는 드론으로는 부족하다. 고속 침투, 전자전, 대용량 센서 운용, 실시간 데이터 링크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엔진 문제가 튀어나온다. 기존 소형 터보팬 엔진은 추력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 안정성은 높고 유지비도 낮지만 전력을 거의 생산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무인기는 레이더 출력도 낮고 전자전 장비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CCA는 다르다. 이 플랫폼은 사실상 공중에서 움직이는 전자전 노드이자 센서 허브다. 고출력 레이더, 능동 전자전 장비, 장거리 데이터 링크를 동시에 돌려야 한다. 이 모든 장비는 전력을 먹는다. 그것도 기존 무인기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전력을 요구한다. 미 공군이 처음 고려했던 기존 소형 엔진들은 이 지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속도는 마하 0.8대에 묶이고 전력은 항공전자 장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릴 수 없었다. 돌파력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여유 전력이 없었다. 단순히 출력이 조금 더 높은 엔진을 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구조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미군과 방산업계는 전투기 기술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추력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이라는 현실이다. 미래 공중전은 더 이상 미사일 숫자 경쟁이 아니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교란하고, 누가 더 오래 전자전을 유지하느냐의 싸움이다. 레이더는 갈수록 고출력화되고 있고, 전자전 장비는 단순 방해 수준을 넘어 상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레이저 무기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레이저는 탄약이 필요 없고, 반응 속도는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하지만 이 모든 장비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다. 안정적이고 대용량의 전력 공급이다. 미국조차 이 문제 앞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기체들조차 전력 관리 한계에 부딪혀 고출력 레이저 무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엔진 내부에 복잡한 열 관리 시스템을 추가하고 발전 모듈을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은 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키운다. 개발 기간은 늘어나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이 번번이 지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개념의 엔진이 국제 항공우주 업계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이 엔진은 기존 소형 엔진의 연장선이 아니다. 애초부터 전력 생산을 핵심 목표로 삼은 구조다. 추력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공중에서 스스로 대용량 전기를 생산하는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에 가깝다. 소형급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방권 엔진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이 미국의 시선을 끌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 공군이 CCA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한국이 제시한 엔진 개념이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전력 중심의 공중전, 에너지 기반 무기, 무인 전투 플랫폼의 고도화, 이 세 가지 흐름이 한 지점에서 교차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 한국의 엔진 기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진다. 이 엔진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왜 기존 강대국들이 아닌 한국이 이 영역에서 먼저 길을 열게 되었는가? 그 답은 기술의 세부 구조와 개발 철학을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한국이 개발 중인 4,500파운드 급 전력화 터보팬 엔진이 기존 소형 항공기 엔진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단 하나. 설계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 엔진은 추력을 먼저 만들고 남는 여유에서 전기를 조금 뽑아 쓰는 구조였다. 반면 한국의 이 엔진은 애초부터 전력 생산을 주 임무로 상정한 뒤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추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라
항공기 엔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소형 터보팬 엔진은 바이패스비가 낮다. 공기를 빨아들여 연소시키고 그 에너지로 추력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는 부수적인 장치에 불과하며 생산되는 전력량도 항공전자 장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레이더 출력이 올라가거나 전자전 장비가 강화되면 곧바로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최신 장비를 얹어도 성능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없다. 한국의 전력화 엔진은 이 지점에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꿨다. 고바이패스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량의 공기 흐름을 확보하고 이 흐름을 단순히 추력으로만 쓰지 않는다. 터빈 축에 대형 발전 모듈을 직접 결합해 회전 에너지를 곧바로 전력으로 변환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엔진 내부에서 추력과 전력이 동시에 생산되는 하이브리드 구조다. 이 방식의 핵심은 전력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이 엔진이 목표로 하는 전력 생산량은 100kW급이다. 4,500파운드급 소형 엔진에서 이 정도 전력을 생산한다는 개념 자체가 기존 항공 엔진 상식에서는 벗어난 이야기다. 지금까지 이 급의 엔진은 수십 킬로와트 수준을 넘기기 어려웠다. 이유는 명확하다. 발전량을 늘리면 열과 구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냉각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만큼 무게와 비용이 폭증한다. 한국의 설계는 이 문제를 우회한다. 고바이패스 공기 흐름 자체를 열관리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대량의 저온 공기가 엔진 내부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냉각 효과를 제공하고 발전 모듈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킨다. 덕분에 별도의 과도한 냉각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도 고출력 전력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 구조는 엔진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전력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받는다. 이 접근법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확장성이다. 4,500파운드급 엔진에서 100kW급 전력이 가능하다면 이를 전투기급 엔진으로 확장할 경우 이론적으로 200에서 300kW 이상의 전력 생산도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니다. 2단계에 도달하면 전투기는 더 이상 미사일과 폭탄만을 운용하는 플랫폼이 아니다. 고출력 레이저 무기, 장거리 전자전 장비, 대규모 센서 융합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 기반 플랫폼으로 변모한다. 미래 공중전에서 전력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고해상도 이상 배열 레이더는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소자를 필요로 하고 전자전 장비 역시 지속 출력 능력이 성능을 좌우한다. 여기에 레이저 무기까지 더해지면 순간 출력뿐 아니라 장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기존 엔진 구조로는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지만 전력화 엔진은 애초부터 이 조건을 전제로 설계됐다. 이 때문에 국제 항공우주 업계는 이 엔진을 단순한 소형 엔진 개발로 보지 않는다. 이는 차세대 공중전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추력을 조금 더 높이는 경쟁이 아니라 공중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의 입구에서 이미 다른 선택지를 제시한 셈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력화 엔진이 기존 강대국들의 접근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미국과 유럽이 같은 목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한국의 선택이 왜 전략적으로 의미를 갖는지가 더욱 선명해진다. 이제 시선을 한국이 아닌 기존 항공 강대국들로 돌려보자. 미국과 유럽이 차세대 전투기 엔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왔는지를 살펴보면 한국의 접근이 왜 이질적으로 보이면서도 동시에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분명해진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추력과 속도를 중심에 둔 진화 경로를 택해왔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오래 날기 위한 경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력 문제는 항상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돼 왔다. 미국이 추진해온 차세대 엔진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는 가변 사이클이다. 비행 상황에 따라 바이패스비를 바꿔 추력과 연비를 동시에 잡겠다는 개념이다. 순항 시에는 고바이패스처럼 연비를 높이고 전투 시에는 저바이패스로 전환해 고출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설계다. 그러나 이 구조는 엔진 내부를 극도로 복잡하게 만든다. 가변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추가되는 장치들은 무게를 늘리고 고장 가능성을 키우며 무엇보다 열 관리 문제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킨다. 전력 문제는 여기서 더욱 꼬인다. 가변 사이클 엔진은 추력 변화에는 유리하지만 대용량 전력 생산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전력을 더 뽑아내려면 터빈 온도를 더 올려야 하고
이는 곧 내열 소재와 냉각 기술의 미국이 초고온 세라믹 복합재와 단결정 블레이드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터빈 온도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지 않으면 전력 생산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접근이 비용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치명적인 부담을 낳는다는 점이다. 엔진 내부에 복잡한 열관리 장치와 보조 발전 모듈을 추가할수록 개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시험 과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차세대 엔진 프로그램은 일정 지연과 예산 증액을 반복해왔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목표를 하나의 엔진에 억지로 우겨넣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연비와 안정성을 중시해왔지만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존 엔진 구조를 유지한 채 레이더 출력과 전자전 성능을 끌어올리다 보니 전력 부족이라는 동일한 벽에 부딪혔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엔진을 더 크고 무겁게 만들거나 장비의 성능을 제한하는 것이다. 어느 쪽도 차세대 공중전의 요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왜 이들은 애초부터 전력 생산 중심의 엔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전투기 설계 철학 자체가 추력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엔진은 날게 하는 장치였고 전력은 보조 기능에 불과했다. 이 전제를 뒤집는 순간 수십 년간 축적해온 설계 자산과 개발 노하우 대부분을 다시 써야 한다. 강대국일수록 이 선택은 부담스럽다. 이미 구축해놓은 체계가 크고 복잡할수록 방향 전환은 느려진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달랐다. 기존에 완성된 대형 전투기 엔진 계보가 없었고 그만큼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 추력을 조금 더 높이는 경쟁에 뒤늦게 뛰어들기보다는 미래 전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다시 정의할 수 있었다. 그 결과가 전력 중심 엔진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는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드러난다. 미국과 유럽이 기존 엔진 구조 위에 전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한국은 처음부터 전력 생산을 전제로 엔진을 설계하고 있다. 전자는 점점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며 비싸지는 길이고 후자는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면서 확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전력 중심 공중전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는 순간 기존 강대국들의 선택은 더 이상 절대적인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실제 전투기, 특히 현재 운용 중인 한국의 주력 전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력화 엔진이 왜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KF-21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인지를 살펴볼 차례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 KF-21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KF-21은 분명 성공적인 전투기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센서 융합, 데이터 링크, 현대적인 항공전자 구조까지 갖춘 플랫폼이며 현재 기준으로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전투기를 미래 전장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가지 명확한 한계가 드러난다. 바로 전력이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 기반 엔진은 설계 목적 자체가 전력화가 아니다. 이 엔진은 안정적인 추력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구조이며 항공전자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력 공급에는 충분하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통신 장비를 동시에 가동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이 구조는 고출력 레이저나 장시간 지속되는 초고출력 전자전 임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문제는 미래 전투 환경이 이미 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레이더는 점점 더 많은 소자를 요구하고 전자전 장비는 순간 출력이 아니라 지속 출력 능력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드론 집단 침투, 초저고도, 미사일, 복합 전자전 위협까지 더해지면서 전투기는 단순히 공격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전장을 통제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레이저 무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상 플랫폼에서 이미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중 플랫폼으로의 이전은 시간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레이저 무장을 전투기에 탑재하려면 최소 수백 킬로와트급의 안정적인 전력 여유가 필요하다. 단순히 순간 출력만 높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열 관리, 전력 저장, 반복 사용 능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재 KF-21의 엔진 구조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F-21이 실패한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다. KF-21은 기존 엔진 체계로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의 한계에
거의 도달한 전투기다. 다시 말해 더 이상의 성능 도약은 기체 개량만으로는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레이더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전자전 장비를 더 추가하고 싶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이는 구조적인 한계다. 이 한계는 단순히 항공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엔진 구조를 사용하는 다른 전투기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고출력 전자전 모드에서 연속 운용 시간이 제한되고 장비를 동시에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KF-21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 전투기가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공군의 주력으로 운용될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력화 엔진의 의미가 다시 떠오른다. 만약 엔진 단계에서부터 전력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 KF-21은 전혀 다른 기체로 재정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성능 개량형이 아니라 임무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 레이저 요격, 장시간 전자전, 능동 방어 개념이 현실적인 옵션으로 들어온다. 이는 기존 블록 업그레이드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다. 따라서 전력화 엔진은 선택지가 아니라 KF-21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기점에 가깝다. 기존 엔진 구조를 유지한 채 일부 성능을 개선하는 길과 엔진 자체를 바꿔 전투기의 성격을 다시 정의하는 길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어떤 전투 개념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으로 이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력화 엔진이 적용될 경우 KF-21의 차기 형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록 3가 왜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의 플랫폼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전력화 엔진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의 KF-21, 특히 블록 3 형상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KF-21은 더 이상 기존 전투기의 연장선에 있는 기체가 아니다. 임무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 무장을 많이 싣고 빠르게 날아가 목표를 타격하는 전통적 전투기에서 공중에서 에너지를 통제하고 전장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성격이 바뀐다. 전력화 엔진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 여유다. 200에서 300kW급 전력 공급이 가능해지는 순간 전투기는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무장과 장비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레이저 무기다. 레이저는 단순히 미사일을 대체하는 무장이 아니다. 방어 개념 자체를 바꾼다. 접근하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빛의 속도로 요격할 수 있고 탄약 소모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공중에서의 레이저 요격은 방어 시간을 극적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요격 미사일 숫자가 곧 생존 한계였다면 레이저는 전력과 냉각 여건이 허용하는 한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전력화 엔진은 바로 이 병목을 제거한다. 엔진에서 생산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고 필요한 순간 고속방전으로 레이저를 운용하는 구조는 엔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반복 발사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단발성 시연이 아니라 실전 운용을 전제로 한 설계다. 전자전 영역에서도 변화는 크다. 기존 전투기의 전자전은 순간 출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짧은 시간 강한 교란을 걸고 빠져나오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래 전장은 장시간 지속되는 전자전이 요구된다. 상대 레이더와 통신망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드론과 미사일을 유도 단계에서 무력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속 출력이 필수다. 전력화 엔진은 이 요구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전자전 임무의 지속성과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KF-21 블록 3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다. 이 형상은 단순히 항속거리나 무장량을 늘리는 개량형이 아니다. 에너지 기반 무장을 본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첫 단계의 한국 전투기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레이저 요격, 고출력 전자전, 능동 방어 개념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되는 순간 KF-21은 기존 4세대나 4.5세대 분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체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고출력 레이저를 전투기에 올리기 위해 엔진 내부 열 관리 시스템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길을 택해왔다. 그 결과 개발비는 치솟고 일정은 계속 밀렸다. 반면 한국은 엔진에서 전력을 직접 확보하고 이를 저장과 방전이라는 개념으로 무장 운용과 분리한다. 이 방식은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면서도 높은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전략은 특히 대량 침투 위협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드론 때 초저고도 미사일, 복합 전자전 공격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투기가 한번 출격해 다수의 위협을 반복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면 전장 전체의 균형이 바뀐다.
이는 개별 교전의 승패를 넘어 공중 우세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변화다. 전력화 엔진과 레이저 무장이 결합된 KF-21 블록 3는 공격과 방어의 경계를 흐린다. 상대를 타격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변 아군 플랫폼까지 방어하는 공중 방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전투기는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다. 전장의 중심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런 전환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어떤 국가적 기반과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흐름이 KF-21을 넘어 한국 항공산업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 답을 살펴보는 것이 다음 단계다. 이제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 있는 국가적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살펴볼 차례다. 전력화 엔진과 KF-21 블록 3의 가능성은 단일 기업이나 하나의 기술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 전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온 구조적 변화의 결과이며 동시에 항공주권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향한 방향 전환의 산물이다. 한국 항공산업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은 엔진이었다. 기체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어도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해외 의존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전략적 제약으로 작용했다.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고 운용과 정비 과정에서도 독립성이 제한됐다. 이는 곧 작전 운용의 유연성과 국가방위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전력화 엔진 개발은 이 구조를 근본에서부터 흔든다. 단순히 하나의 엔진을 국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엔진이라는 가장 난도가 높은 기술 영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산업 간 결합이다. 항공기 엔진 정비와 운용 데이터를 축적해온 방산 기업과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중공업 기업의 결합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항공 엔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되고 있다. 이 결합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단순히 설계도가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이다. 고온, 고압, 고회전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견디는 부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발전용 터빈에서 이미 검증된 소재 기술과 제조 공정이 항공 엔진으로 이전되는 순간 한국은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된다. 국가 차원의 움직임 역시 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항공 엔진 개발을 단일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묶고 여러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든 것은 과거와 다른 접근이다. 이전에는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예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시작 단계부터 조율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술 개발 속도와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 변화는 KF-21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전력화 엔진이 확보되면 한국은 전투기, 무인기, 차세대 공중 플랫폼 전반에서 설계의 자유도를 갖게 된다. 특정 국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성능이 제한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국의 전략과 수요에 맞춰 플랫폼을 진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곧 수출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엔진을 포함한 완전한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국제시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주목을 받고 있다. 항공 엔진은 여전히 소수 국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며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방산 수출을 넘어 항공산업 전반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 결국 전력화 엔진과 KF-21 블록 3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항공기술의 추격자에서 규칙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동하려는 시도의 일부다. 추력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공중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제시하는 국가가 미래 공중전의 기준을 만들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다. 항공 엔진이라는 가장 어려운 영역에 도전하며 공중전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 흐름이 완전히 자리 잡는 순간 KF-21은 단일 기종의 성공을 넘어 한국 항공산업 전체가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되는 출발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